그 90페이지 3번의 비과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과세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그 임대소득은 제일 중요한 부분 2번입니다. 뭐 시험에 항상 나온다고 봐야 돼. 만약에 나오면 얘는 항상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된 간에.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답을 임대하면 비과세 줍니다. 전답, 논밭. 근데 전제 조건이 작물 생산 용도로 써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논밭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이걸 뭐한다? 뭐 주차장 용도로 쓴다든가 그런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거기 90페이지 3번에 그 나와 있죠? 2번이죠? 비과세 임대업의 소득 1번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합니다. 뭐 1주택. 집 하나는 비과세 줍니다. 근데 누구는 안 돼? 고가주택 안 되고요. 고가주택 안 되고 외국에 있는 주택도 비과세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가주택도 비과세 안 되지만 외국에 있는 집은 무조건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 1주택만 비과세가 됩니다. 이때 고가주택 기준은 뭐다? 금액으로 9억 원을 초과됩니다. 9억 초과. 이때 9억 초과인데 우리 세법에 고가주택이 두 군데 나옵니다. 여기도 하나 나오고 또 어디 나온다? 양도세에서 고가주택이 있습니다. 걔는 근데 실거래가 9억이고 얘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9억 초과. 기준시가. 이 말은 웬만하면 집 하나 임대하면 무조건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원토름이 대표적인 임대주택인데 원룸 하나가 공시가격으로 9억 넘는 게 거의 없죠. 그리고 넘으면 이걸 사겠습니까? 이걸 10매덕 주고 사가지고 월세 준다는 건 저 같으면 안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준이 웬만하면 집 하나는 비과세 주겠다. 그런 뜻이죠. 기준시가로 9억 초과. 근데 이게 시험에 자, 이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소득세니까 12월 31일이죠. 이때 얘가 기준시가 9억 초과, 즉 고가주택인지 판단 기준이 시점이 이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아니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이게죠. 얘가 고가주택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럼 기준이 9억이 초과됐는지 안 됐는지를 1월 1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니면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이날로 하면 안 되죠. 왜? 이거는 법이 뭐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이때 세금을 내라는 게 아니라 1년치 몰아서 이때 가서 정산해서 한꺼번에 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때 납세 의무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 소득세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얘가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도 언제를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걸 우리 이제 과세기간 개시일 그러고 이걸 종료일 그러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어요. 내다 낼 게 없으니까 이걸 내는 거죠. 뭐라고? 이렇게 놨어요. 기준시가 고가주택 판단은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럼 틀렸죠? 언제? 종료일 기준으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럼 집이 하나가 비과세 되죠? 자, 근데 다주택자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연간 임대소득이 얼마? 2천만 원 이하면, 그죠? 2천만 원 이하면 뭐한다? 숫자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될 수 있다. 내년 말까지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이 세 채인데 50만 원씩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한 달에 150, 1년에 1,800. 3주택이어도 비과세가 가능하다. 주택수 관계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기본 개념이고 그럼 얘는 뭐가 중요하냐면 숫자가 중요합니다. 왜? 1주택자가 비과세가 되니까 숫자 계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구 같은, 그죠? 다가구처럼 방이 여러 개 있는 건 얘는 뭘로 본다? 그냥 1주택으로 봅니다. 1주택으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 원룸 하나 임대하면 비과세가 되잖아요. 단, 얘가 구분등기 돼 있으면 각각이게 당연히. 그죠? 구분등기 돼 있으면 당연한 얘기고 그냥 단독주택으로 보죠. 그런데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데 얘가 뭐라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공동소유면 이제는 어떻게 한다? 지분이 제일 많은 사람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6대 4로 돼 있다. 그럼 누구 주택으로 본다? 갑의 주택으로 보고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한다? 각각 그 주택을 소유한 걸로 봅니다. 이때 예외가 있죠. 여기서 나온 소득을 얘네들이 뭐예요?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한다? 나눠 갖지 않고 한 명의 소득으로 기속을 시키기로 협의가 됐다. 여기서 월세 500이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갑의 소득으로 하기로 했어. 그럼 얘가 세금을 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누구 주택으로 봐? 그 소득이 기속되는 자의 주택으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예요? 숫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했죠? 부부 합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편 앞으로 집이 하나 있어, 아파트가. 근데 이번에 부인이 원룸 하나 사서 임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부인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2주택자다. 왜? 남편이 집 있으니까 합산해서 몇 주택이 돼요? 2주택. 그러니까 제가 아까 부부지간 합산 절대 안 하는데 얘만 합산한다는 거죠. 이거는 숫자랑 합산하는 거죠. 소득은 합산 안 합니다. 소득. 남편 세금 따로 내고 부인 세금 따로 내는 거죠. 근데 숫자 계산만 한다. 요거 잘 보시면 돼요. 그죠? 요게 기본적인 비과세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90페이지 2번에
동그라미 1번 전답 나 있고 동그라미 2번 한 개 이하 주택 임대수도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고가주택과 국외주택은 과세라고 돼 있고 그 밑에 고가주택이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주택의 양도일 현재 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리고 그 밑에 주택 임대소득이 연 2천만 원 이하이면 어떻게 한다? 주택수와 관계없이 뭐예요? 비과세. 그죠? 내년 말까지 해당이 됩니다. 3번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 주택수 계산 그랬죠? 1번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부터 구분 등기된 경우는 어떻게 한다?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고 2번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이면 어떻게 한다? 각각의 소유로 계산한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한 경우 임대 수입이 기속하는 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3번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여러분이 전세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다시 뭘 했다는 거야? 전전세를 했다는 얘기지. 그럼 전세받은 여러분이 전전세한 거니까 그 전전세한 주택은 누구 주택으로 본다? 전세받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5번, 4번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면 이를 뭐한다? 합산한다. 그죠? 부부 합산. 숫자 계산할 때만. 그죠? 자, 그럼 여기까지는 월세를 말하는 거죠. 월세. 그죠? 그럼 만약에 전세를 주면 어떻게 돼요? 전세. 그죠? 전세는 월세가 없죠. 그럼 전세는 과세를 못 하잖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는요. 상가는 전세를 주건 월세를 받건 전부 다 과세를 합니다. 근데 주택은 그런 규정이 없었죠. 근데 좀 불합리하다 해서 얘가 몇 년 전에 개정돼가지고 이때 어떻게 하겠다. 그 뭐에 대해서도 보증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거예요. 보증금. 전세 준 경우. 자, 그때 보증금은 대신 3주택 이상일 때만. 그죠? 그것도 그 보증금 합계가 얼마? 3억을 뭘 때? 초과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3개를 전세를 줬는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이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전체가 아니라 뭐? 그 3억을 초과하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3주택 이상일 때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 2개인데 전세 줬어. 걔는 상관없다는 거죠. 3채 이상. 그 또 보증금 합계가 3억 초과했을 때. 이때 그럼 얘들 만약에 3주택인데 보증금 합계 5억 원이에요. 그럼 얘는 과세가 되겠죠? 5억 전체가 아니라 3억 초과되는 금액인 2억 원에 대해서 법은 이렇게 돼 있어요. 60% 곱하고 여기다 법정 이자율이 지금 현재가 1.6%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얼마 나오겠죠? 그럼 이걸 뭐 한다? 이게 임대료 아니죠? 근데 임대료로 뭐해서? 간주해서 이만큼을 임대소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죠? 이 얘기인데 여기 중요한 건 3주택 이상 그리고 보증금이 3억 초과되었을 때만 과세가 됩니다. 여기 하나 얘기가 있죠. 이 3주택 따질 때 소형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소형주택. 자, 이거보다 기준시가로 3억 이하고 엔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짜리 하나 껴있다. 그럼 얘는 뭐다? 이 주택수 계산할 때 얘가 숫자에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3채를 전세 줬는데 보증금 합계 5억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 숫자에서 빠지죠. 그럼 몇 주택이 돼? 2주택이 돼. 그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것도 내년 말까지 적용하고요. 일단 얘는 그리고 수준 개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 올해 시험에 언급이 되면 얘가 나오면 이건 언급이 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85제곱미터 이하였다. 올해부터 60제곱미터 이하로 바뀌었죠. 강화된 거죠. 작년에 85 이하까지 빼줬는데 이제는 60제곱미터 이하 일단 빼준다. 그런 얘기죠. 요 엔드. 그죠? 이렇게 된 거죠. 자, 요게 간주 임대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번에 간주 임대료.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는 3주택 그랬고 가로 안에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기준시가 3억 이하인 주택은 어떻게 한다? 내년 말까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합산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얘기를 계산해서 그죠? 이거 간주 임대료 그럽니다. 잘 보시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뭐 다 비과세분은 여러 번 나왔던 것들이죠. 뻔한 얘기니까.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할 게 뭐냐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시험 문제는 집이 4채예요. 4채. 그죠? 4주택이죠? 근데 2채는 월세. 나머지 2채는 전세. 이렇게 됐어요. 됐을 때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전세의 경우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OX.
월세 소득만 과세하고 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공부를 하고 지금 물어보는 거죠.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거 외웠다가 이걸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왜? 이거를 분명히 풀면 맞추는 사람도 있고 분명히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 월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러면 받는 지문이죠. 근데 이걸 생각해가지고 어라? 3주택 얘가 집이 4채니까 전세도 과세해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전세 준 주택 숫자가 3주택 이상이라는 얘기지 내가 총 보유 주택 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전세를 줬지만 2채이기 때문에 얘는 과세 안 하고 뭐만? 얘만 과세하는 거죠. 만약에 4채인데요. 하나는 월세, 하나는 3개는 전세. 이러면 둘 다 과세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걸 외웠다고 해서 이걸 푼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는 게. 그래야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지. 그냥 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하나만 해가지고 이론만 한다고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얘는 나중에 문제를 풀어서 보완하면 되는 거야.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잘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매매업 받고 주택 신축 판매업이 나옵니다. 주택 신축 판매업.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만약에 시험에 안 나온다. 종합소득세에서. 그럼 나올 수 있는 건 그밖에 없다 했죠? 부동산 매매업하고 주택 신축 판매업. 주택 신축 판매업. 자, 우리가 이거는 뭘로 본다? 건설업으로 본다 그러죠? 건설업. 그러니까 건설업으로 보는 게 매매업으로 보는 것보다 이걸로 보는 게 세제상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주택을 신축해서 팔면 내가 혜택을 주겠다는 법적으로.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얘는 뭘 기억하면 된다? 주택을 신축 판매라고 나오면 무조건 건설업. 이거 아니면 그냥 매매업 그러시면 된다. 그것만 구분 딱 하시면 돼요. 자, 상가를 신축해서 팔았다. 매매업. 상가 신축, 그죠? 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했다. 매매업. 그죠? 1년에 한 동의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건설업. 내가 안 짓고 건설업자한테 도급을 주어 주택을 신축해서 팔았다. 건설업. 내가 주택을 신축했는데 안 팔려서 잠깐 세줬다 팔았다. 건설업.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이 토지까지 뭘로 본다? 상가를 신축해서 팔면 이 토지까지 뭘로 봐? 매매업. 본인이 소유하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해서 이 토지 같이 팔면 뭘로 봐? 건설업. 대신 얘가 주택을 신축했을 때는 이 부속 토지 전체를 건설업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무제한 아니고 양도세 비과세하고 똑같아요. 도시 지역하는 주택 정착 면적의 5배, 밖은 10배까지만 건설업으로 보고 초과되는 부분은 건설업에 해당이 안 된다. 이게 뭐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자, 9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1번에 매매 유형 나오죠? 뭐 기억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 토지 위에 뭐랬대? 상가를 신축해서 팔았대요. 그럼 토지까지 포함해서 뭐라고 한다? 매매업 상가 신축이니까. 니은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지, 공업단지, 상가, 묘지 등으로 분할 판매한 경우. 얘가 지금 땅을 사가지고 성토 작업해서 칼질해가지고 얘는 상가 용지, 얘는 단독주택, 얘는 묘지, 땅을 파는 거죠. 그럼 걔는 뭐야? 매매업. 아까 왜 우리 왼쪽 7번에 보면 맨 위에 묘지를 개발하여 그 묘지를 팔면 매매업인데 안 팔고 누가 설치하게 하고 지료를 받으면 걔는 임대업인 거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땅을 파는지 안 파는지 그 얘기죠. 그러니까 신축 판매가 아닌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판매하는 건 당연히 뭐다? 매매업에 들어간다. 결국 5번에 주택 신축 판매업 해가지고 범위가 나오잖아요. 5개. 그게 그냥 보시면 돼요. 1번 한동의 주택을 신축해도 건설업. 내가 안 짓고 2번 건설업자는 도급을 주어 주택 신축해도 건설업. 3번 종전부터 소유하던 자기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해서 주택과 함께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 그 토지 양도로 인한 소득은 걔도 뭘로 본다? 건설업으로 본다. 다만 무제는 아니고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설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5배, 10배까지만 본다. 그 얘기죠. 4번 시공정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이 아니고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이렇게 된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는 빠졌네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을 짓고 있는데 아직 완공이 안 됐는데 건축법상 걔가 뭘로? 건축물로 인정이 되면 걔는 뭘로 보겠다? 주택 신축 판매로 봐서 건설업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아직 완공 안 됐어도 얘기고요. 5번
신축한 주택이 안 팔려서 잠깐 세줬다 팔았다. 걔들보다 건설업이다. 그죠? 얘는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거의 계속 막 매매업, 임대업만 계속 나옵니다. 몇 년째. 그죠? 근데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건 임대업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딸랑 기억하시면 돼요. 뒷자에 가면 기출문제 쭉 나와 있습니다. 거기 62페이지에. 자, 기출문제 지문 정리 그랬죠? 1번. 지상권, 지역권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죠. 아까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 임대소득인데 뭐는 죄다? 지상권, 지역권, 지배. 그랬죠? 그리고 틀렸고. 2번. 미등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만약 여러분 미등기는 등기 안 하고 임대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누가 등기를 하겠습니까? 막 집 잔뜩 상가 잔뜩 져놓고 임대 막 해서 월세 막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받아가면서 등기 안 하고 세금 한 푼도 안 내지. 그런 건 없습니다. 세법은 항상 뭘 조심하라고요? 뭐가 중요하다고? 등기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등기를 했니 안 했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세법은 항상. 등기는 등기법에 사는 거고. 그죠? 3번.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 대가를 받는 것은 뭐다? 임대소득. 재정시 아니라겠죠? 군대 얘도 돈 받으면 임대소득이 들어갑니다. 4번. 국외 소재 주택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은 임대소득이 아니다. 국외 소재 주택은 그럼 외국에 있는 걸 임대하면 돈 한 푼도 안 내? 그런 거 없다겠죠? 비과세가 안 돼. 무조건 과세를 하는 거죠. 5번. 주택을 임대하면서 받은 보증금의 간주 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원칙은 그렇죠. 다만 3주택 이상인자의 보증금 등이 얼마? 3억을 초과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맞죠? 원래는 아닌데 3주택 이상일 때 얼마? 3주택 이상이고 3억을 초과되었을 때는 과세가 된다. 5번. 만일 당해주택이 국외 소재하는 경우라면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주택수에 관계없이 과세된다. 아까 비과세는 국외주택은 안 된다겠죠? 숫자 무관하게 무조건 세금을 내야 된다. 그쵸? 얘도 맞고. 6번은요. 주택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갑과 그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이를 뭐한다?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한다. 숫자는 부부 합산이라겠죠? 7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하여 임대하는 국내 소재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가액은 소득세법상 기준시가 6억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얼마? 9억이죠. 9억. 고가주택이 비과세니까. 8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및 총수익금액에 대해서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 소재 1주택을 임대하는 경우는 비과세된다. 그러면 얘는 5억이니까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얘는 비과세가 됩니까? 아니죠. 왜? 외국인 주택은 비과세 안 된다니까. 국외주택은. 그러니까 또 여기 문제 풀다가 또 꽂히면요. 5억에 꽂혀버려요. 또 잘못하면. 그럼 얘 그래 9억 안 되니 고가주택 아니니까 너는 비과세 되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미 국외주택 하는 순간 얘는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9번. 거주자의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및 총수익금에 관하여 국내 소재 3주택을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보증금 합계액이 4억인 경우 그 보증금에 대하여 법령이 정한 한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에 산입한다. 맞나요? 맞죠? 왜? 3주택 이상의 보증금 합계가 4억이잖아. 3억 초과됐죠? 얘는 과세가 되는 거죠. 이 간주임대료. 10번.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소재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종료일 현재 종료일 거죠. 11번이요. 주택 두 채와 사업용 건물 두 개에 대해서 보증금을 받은 경우 두 개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만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간주 임대료를 계산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택 두 채, 그러니까 집 두 개를 전세 주고요. 상가 두 개도 전세를 줬다는 얘기죠. 이때 그러면 그 상가 부분에 대해서만 간주 임대를 계산한다. OX? 맞죠? 네. 주택은 3주택 아니면 안 된다니까. 내가 집이 아파트 두 채에다가 그 다음에 상가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전부 다 네 개를 다 전세를 줬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상가는 숫자 관계없이 전세건 월세건 다 과세를 해요. 근데 주택은 몇 주택 이상만? 3주택 이상만 이라니까. 그러니까 11번은 맞는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별거 아니에요. 어렵지 않아요. 내용 자체가 뭐 보면 금방 풀 수 있어요. 근데 실수하시면 안 돼, 실수를.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다는 걸 정확히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알긴 알아요. 근데 답을 문제를 풀면 틀려요. 그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시험은요.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정확히 알아서 문제 나왔을 때 맞추면 안 떨어져요.
막 내가 모르는 거 막 이상한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어차피 시험은 내가 아는 거 가지고 푸는 거죠. 근데 그 실수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년을 공부하면 그 아는 내용만 가지고 실수만 안 하면 고득점은 아니어도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그게 뭐가 문제예요? 시험 끝나고 1번부터 아씨 2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 아이가 뭐예요? 아는데 틀렸다 아는데 틀렸다 아는데 틀렸다 결국 틀렸다는 거지. 그냥 틀린 게 아니라 아는 걸 틀린 거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수 안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서 얘처럼 경험을 많이 하면 돼요. 그럼 아무것도 아니야.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공부를 안 하는 거지 어려운 건 없어요. 그죠? 자, 12번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하고 임대료 외에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공공요금 납부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 금액은 임대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원룸 같은 거 주면 주인이 전기세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정확히 나와서 n분의 1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률적으로 얼마 한 집당 걷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한 집당 한 3만 원씩 걷었어. 30만 원 걷었는데 전기요금은 25만 원 나왔어. 그 5만 원 자기 입마에 붙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걸리면 걔도 뭘로 봐? 그 초과되는 5만 원은 뭐에다? 임대소득에 들어간다. 근데 말이 그렇지 뭐 누가 압니까 그걸 일일이 조사하는 얼마 나온지도 모르는데 원룸 살면 그잖아요. 가가지고 전기세 얼마 나왔어요? 물어봐 주인한테. 그러니까 n분의 1에서 얼마 계산해? 안 하잖아요. 그냥 돈 내라고 하면 얼마 내고 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초과되는 금액도 뭐야? 임대소득에 포함이 된다. 그죠? 13번 2주택을 전세금을 받고 임대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죠? 왜? 2주택 전세. 이제 아시겠죠? 4번 14번 주택 두 채를 소유한 거주자가 한 채는 월세, 나머지 한 채는 전세일 때 뭐만? 월세만 과세하죠. 좀 안 틀리겠죠? 15번 거주자의 보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본다겠죠? 다만 구분 등기되면 각각.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왜? 어느 법이든 다가구 원룸이 각각 구분 등기돼 있으면 무조건 뭐예요? 걔는 공동주택인 거예요. 각각 구분 등기되면. 그죠? 16번 주택 임대로 인하여 얻은 과세 대상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합산된다. 그죠? 그러니까 합산해서 뭐가 나와?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에. 그죠? 그러니까 중개업 할 때 중개업 하죠. 그럼 걔도 세금 내야 되잖아. 그럼 걔도 사업소득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임대업도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6개 소득이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17번, 17번 주택을 임대하여 얻은 소득은 거주자가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이 말도 생각해 보세요. 사업자 등록 안 하면 그러면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누가 사업자 등록하겠어요? 할 필요가 없지. 지금 현재 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임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를 정부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과세를 하겠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해서 지금 아까 뭐 연간 2천 이하 뭐 어쩌고 하는 거 비과세 그게 내년 말까지잖아요. 그게 내년 말에 그게 종료가 되면 이런 추세면 2019년부터는 임대소득 과세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원래 정부 정책이 원래 그걸 하겠다는 뜻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 하니까 계속 유예 기간을 지금 주는 거죠. 몇 년째. 원래 작년에 끝나는 거 연장해서 지금 2년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할 수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 소득 그죠? 세금 내는 게 맞긴 합니다. 또 맞는. 근데 안 내다가 갑자기 내라 그러니까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갑자기 하니까 충격받을까봐 유예를 두고 지금 계속 2년, 3년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위성이 성립이 되니까 안 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사업자 등록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임대소득 발생하면 등기했건 안 했건 사업자를 냈건 안 냈건 중요한 건 뭐다? 네가 임대해서 뭐가 발생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은 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보시면 얘가 지문상으로 어려운 지문 없어요. 사실은요. 읽어보면 공부하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어려워서 못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공부를 안 해서 못 맞추는 거지. 어려워서 못 맞추는 거 없어요. 세법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나 이렇게 했는데 자기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안에 있는데 소파에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 세법이 10대는 거야. 10대는 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기가 세법은 쉬우니까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된대. 이러고 있다. 여러분 쉽다는 의미는 여기서 우리 6과목 중에요. 쉬운 과목도 없고 어려운 과목도 없어요. 똑같아요. 다. 그죠? 다 똑같아. 근데 세법이 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같은 시간 대비했을 때 그죠? 효율성이 높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공부를 안 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대한민국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쉬운 공부도 하다못해 구구단도 지금 아무리 쉬워도 우리가 그거 외우려고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학교 다닐 때 막 책받침 뒤에 구구단 들고 외우고 막 심지어 나머지 공부도 했잖아. 그죠? 안 하면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아닌데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하는 거죠. 얘는 안 들어도 된대. 그런 게 대한민국에 그런 게 없어요. 나중에 후회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공부를 하라는 얘기지. 해야지 어느 정도를. 그러면 1시간 공부하면 공법 1시간 하고 얘 1시간 하고 얘를 1시간 공부하면 더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 있고 문제도 더 많이 맞출 수도 이런 얘기지. 안 해도 된다고 어디 있어요. 그런 공부가 있어. 그럼 뭐든 수업을 들어. 그냥 이따가 막판에 가서 그죠? 한 열흘이나 남겨놓고 살짝 한번 훑어보고 가면 되지. 훑어보면 하면 되죠. 그랬더니 빵점이 다 틀리는 거지. 그죠? 그 시험은 떨어지는 거고. 그럼 안 된다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수업을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5, 6월 강의를 빠지지 말라 했잖아요. 지금처럼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게 여러분 혼자 공부하는 거요. 몇 배 공부하는 겁니다. 혼자 집에서 1시간 내내 공부 소용없어요. 어제도 그 수강생이 나이 좀 드신 분인데 저한테 점심에 밥을 같이 먹었는데 그분이 수업을 계속 야간 나오시다가 이제 주간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영상을 계속 봤더니 볼 수가 없다는 거야. 동강을. 자기가 동강을 봤더니 어제 바쁜 일에서 빠졌대요. 그래서 그걸 보려고 하니까 안 봐진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밀린다는 거예요. 동강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 도대체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아닌 것도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나오신 거예요. 이제 그다음 수업을 들어야 되겠대.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동강은 밀리면 안 듣게 된다니까. 여러분 밀리면 또 봐야 되는데 또 이거 말고 또 봐야 되는데 밀리면 또 물려봐? 그러면 4시간 공부 8시간 공부해야 되는 택도 소리죠. 그 수업 3시간 듣는 걸 동강 듣고 공부하면 5시간 6시간 봐야 되는데 왜? 계속 밀리니까 한강 보고 쉬었다가 피곤하면 한 2시간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이런데 하루 종일 3강 4강 듣는다는 거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수업을 듣고 이걸 반복해서 듣는 게 최고라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오신 분들은. 나중에 실력은 어떻게 될 망정?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부라는 게 한꺼번에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쪘잖아. 그 이 살이 어느 순간 확 찐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조금 나도 모르게 시답으로 찍은 거야. 근데 그거를 노력하려면 왜 쪘어? 먹어줬기 때문에 찐 거예요. 중간에 안 먹고 중간에 계속 굶었으면 살이 안 찐다니까? 우리가 막 시종일관 꾸준하게 먹어줬기 때문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점점 살이 찐 거야. 살이. 그죠? 그러면 지식도. 지금 표시가 안 나. 그래도 계속 해야 돼. 먹어줘야 돼. 그러면 얘도 뭐야? 살찌듯이 실력이 이렇게 살이 쪄서 늘어나는 거야. 이 살이 막 갑자기 확 찌진 않아요. 그죠? 표시 안 나. 어느 순간 보니까 배가 이렇게 나온 거야. 왜? 그동안 먹어서 그런 거야. 공부도 똑같아요. 어느 순간 딱 되면 계속 하다 보면 지금 표가 안 나는데 어느 순간에 탁 올라갈 때가 있다는 거지. 그 순간까지 계속해 내가 봐주면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그걸 안 하는 거지. 왜? 깝깝하거든요. 왜? 원하는 만큼 실력이 안 나와. 난 공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나와야 돼. 결과가 안 나와. 짜증나는 거야. 더 가야 돼요. 더 가야 돼. 아직은 그럴 걸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하시면 돼. 일단은 잘하고 있어. 그럼 얘가 언젠가 살이 찌듯이 찔 거예요. 빨리 쪄야 되는데 이러면 살이 그죠? 찌라는 실력은 안 찌고 살만 쪄. 진짜 살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죠? 자, 양도소득세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양도소득세 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양도는 누가 양도라고 그랬어요? 개인이. 얘는 뭐랑 관계없다? 등기 등록 상관없다 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뭐다? 유상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양도는 대가를 받고 넘겨줬을 때만 뭘로 본다? 양도로 봅니다. 그리고 양도했다고 내는 건 아니라 했죠? 뭐가 생겨? 소득이 생겨. 그 차익이 생겼을 때만 내는 거다. 이게 양도소득세 그랬죠? 그래서 거기 과세상 나오고 특징 나옵니다. 특징 볼 거 없고요. 납세지는 똑같죠? 국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3번에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또 잠깐 언급했죠? 자, 부동산 들어갑니다.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자, 권리도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권리는 뭐가 있다? 타인의 부동산을 내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 있어요? 지상권, 전세권 이렇게 가죠. 그리고 임차권인데 임차권은 뭐라고요? 등기된. 그죠? 이거는 이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다? 현재는 부동산이 아니지만 미래에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는 경우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여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분양권. 그죠? 분양권은 권리죠. 근데 얘는 왜 세금을 낸다? 미래에 그걸 끝까지 가지고 가면 걔를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팔아도 세금을 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외울 건 없어요. 사실은요. 외우지 않아도 되는데 개념상으로 보면 일단 그 권리가 나왔어. 그럼 뭘 생각하면 돼? 내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을 내가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그냥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분양권이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거죠. 왜? 이게 나왔어. 그럼 뭘 생각하면 돼요? 얘가 권리인데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부동산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토지 상환 채권 이렇게 나온다 했잖아요. 그럼 토지 상환 채권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채권이죠.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없냐 생각해봐. 있다 없다. 있다. 왜? 이 뜻이 뭐예요? 이 채권 가지고 가면 나중에 토지로 상환, 땅으로 바꿔주겠다는 뜻입니다. 그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면 돼요. 그냥. 국민주택 채권은요. 이 채권이죠.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국민주택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재산이 아닌 거야. 외울 건 없어요. 그냥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이거는 이걸 팔아서 얘들이 돈을 국민주택 기금을 모아가지고 그 기금으로 뭐를 해? 국민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라는 거지.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고 주는 거 아니죠. 이거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뭘 줘? 돈을 주지. 돈을. 일정 채권 사면 5년 있다 만기된 원금에다가 이자 포함해서 돈을 주는 거지. 집을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그 채권. 이거는 건축부 주택법에 나오는 거잖아. 일종 채권, 이종 채권에서. 우리 맨날 뭐 할 때 사요? 자동차 등록할 때 아니면 등기할 때 부동산 등기할 때 뭐 사야 돼? 이거 사잖아, 채권. 근데 바로 뭐 해버려? 환매하잖아, 환매. 왜? 5년 동안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후딱 팔아버리는 거. 손해보고 파는 거지. 그래서 모르는 거지. 근데 어쨌든 얘는 개념상으로 아닌 거죠. 그거만 보는데 이걸 하나하나 뭐가 임차권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일단 얘는. 이거 제일 중요하다. 그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기타 자산이 있죠. 기타 자산. 그죠? 그리고 주식 등. 그리고 뭐 있어? 파생상품. 자, 기타 자산 뭐 기억하시라고요? 영업권. 나온 뭐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각종 회원권이죠. 골프 회원권 등이 있다. 자,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우선되는 거 아까 뭐라 했어요? 토, 건, 부, 기.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식 등. 그리고 파생상품 이렇게 한다 했죠. 묶는다 했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자, 이 파생상품은 사실 구분하긴 하는데 얘가 나오는 건 딱 한 군데예요. 기본공제할 때. 소득별 공제할 때 250 할 때 얘도 250, 얘도 250, 얘도 250. 이때 소득별 구분할 때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한다. 이때만 나와 얘는. 나머지는 다 이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토건보기, 주식 등. 얘는 뭐예요? 취득시기 의지할 때도 얘는 뭐 예를 들면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산 건 85년 1월 1일 취득한 거로 보고 얘는 1년 늦죠. 이렇게 구분하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기본공제도 일단 얘도 틀리고 250. 예정신고기한도 다르잖아요. 얘네들은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여기는 분기 말부터 2개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먼저 구분하신 다음에 여기 들어가서 임차권이 어쩌고 기타는 영업권이 어쩌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항상 우선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특별하게 요 대상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 틀릴 건 없어요. 그죠? 잘 보시면 되고. 자, 그럼 또 취득세는 뭐라 했죠? 아까 취득세 대상은 부동산 무조건 들어간다. 뭐? 토지, 건축물. 그리고요. 차량, 기계, 장비, 형. 얘는 자동으로 나와야 돼요. 얘는 뭐라고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 공부가 별겁니까? 이게 공부지. 하다 보면 몇 번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는 거야. 그게 공부예요. 그리고 또 잃어버리고 또 하고 또 잃어버리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광어권, 어업권. 그죠? 그 다음에 뭐? 나무 하나 서 있는 거? 임모. 그리고 각종 회원권, 골권, 승중, 요. 이렇게 돼 있죠. 재산세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재산세는 토건주, 그리고 선박, 항공기.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은 항상 토지 건물을 합해서 한꺼번에 과세가 된다. 절대 따로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라겠죠? 아까 한 거 겸용주택 나오면 한 동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보고 한 구 그러면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다가구는 각각 독립된 한 구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고급주택 중과세 없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별장도 주택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세율만 다르다.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토지 중에 뭐 별도, 종합, 그리고 뭐 주택 요 세 개만 된다. 얘는 얼마 초과? 별도는 80억 초과, 종합은 5억 초과, 주택은 6억을 초과했을 때. 주택은 예외 있다 했죠. 합산배주택, 김기사 아니고 임기사,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가정어리 임용시설, 그리고 문화재주택. 그래서 얘는 합산배제 신고한다 했죠. 몇 월 달에 하라고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어디다 신고하라고요? 원주시 아니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양도세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상은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그게 뭐 거기 94하고 95페이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96페이지 가면 그 기출지문 정리 간단하게 되어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맞죠? 자, 이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5년이 나죠, 5년. 자, 이건 나중에 뒤에 가면 돼. 여러분, 국외주택 양도는 몇 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 5년 이상이 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 맞죠? 근데 주소가 있다고 해서 외국에 있는 물건 팔았을 때 세금을 내는 건 아니다. 몇 년은 지나야 된다?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다. 그래서 항상 국외주택 양도시라고 지문이 나오면 뭐라고 해요? 5년 이상 이렇게 나와야 돼요. 5년 이상. 5년이 안 돼. 3년 됐다. 그럼 납세율 있다 없다? 없어요. 미치코 얘기했잖아요. 미치코가 한국이 씹었는데 걔가 그죠? 몇 년이 지나야 돼? 5년이 지나야 된다. 사사키가 와서 가져갈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5년은 지나야지 말귀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5년 이상이 된다.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2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죠. 왜? 비거주는 국외는 아니라냐요. 비거주는 국내 주택만, 국내 건물, 그죠? 국내 부동산만. 그럼 틀렸잖아요. 이런 식이죠, 문제가. 3번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에 비해서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이게 뭐냐면 골프 회원권 등인데 내가 회원권은 없어요. 근데 그 골프장 운영하는 법인의 주주예요. 근데 내가 그 법인의 주주니까 회원권 없어도 어떻게 한다? 골프치러 가면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내가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너는 회원권 없지만 주식을 보유함으로 그런 권리를 부여받았으니까 그 주식 팔았을 때도 뭘 내라? 양도세를 내라. 우리가 이제 주주 회원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맞고. 4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 대상자를 모두 고르시오. 기억. 일단 모두 고르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사실 나온 원래 신문은요. 자, 이럴 때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라 했어요? 제일 자신 있는 걸 풀어라, 일단. 그럼 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모두 고르시오였으니까 이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 니은이 들어간 게 정답인 거지 일단. 그러면 안 들어간 거 제껴버리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 원래 문제는 안 들어간 게 딱 빼면 하나만 빠져요. 나머지 4개는 다 들어가 있어. 근데 리그래 영업권 나왔죠. 영업권은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 고정자산과 분리. 그럼 대상이 아니죠. 그럼 얘는 들어가면 안 되죠. 자, 그렇게 제끼면 딱 2개가 남아요. 2개 중에 하나가 답이었었죠. 그죠? 근데 다 공통이고 뭐야? 그럼 뭐야? 이제 전세권 남아있고 또 뭐 있어요? 지역권. 지역권은 지상권이 대상이고 지역권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니은에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디귿은 건물이 완성되는 때 그 건물과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뭐예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죠. 대상이고. 리그의 영업권 아니고 전세권 해당이 되죠. 결국 얘도 지금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영업권 또 나왔죠. 이 대상과 관련된 문제를 쭉 풀어보면 기출 문제 보면 거의 대상과 관련된 문제는 이 2개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그리고 영업권. 심지어 얘네가 정답인 경우 꽤 많아요. 얘가 정답인 경우. 그러니까 그 2개는 꼭 기억을 하시고 가셔야 된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양도예요. 양도. 자, 우리가 양도 그럽니다. 어떤 경우 양도로 보고 어떤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느냐. 이 구분하는 기준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준이 뭐라겠어요? 유상. 그러니까 요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 돼요. 일단은 뭐 이거 하나하나 이제 정리해서 알면 좋은데 일단 구분하는 기준이 이겁니다. 유상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가 양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매매는 왜요? 돈 받고 사고 파는 거잖아. 돈 받고 대가 대표적인 거죠. 교환은 양도도 아니다. 이다. 왜? 물물 교환이니까 내가 물건을 대신 바꿔주는 거죠. 그럼 얘도 양도예요. 수용은 양도도 아니다. 수용은 수용 양도죠. 왜? 보상금 받잖아요, 보상금. 그런 개념이 이게 뭐. 근데 우리가 매매,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양도 이렇게 어느 것도 주는데 그냥 개념상으로 이해하면 나중에 그냥 보면 알 수 있죠. 대물변제는 아니니까 현물출자는 양도도 아니다. 현물출자. 이다. 왜? 현물로 출자. 내가 부동산을 출자하고 대신 그냥 준 게 아니라 그 법인으로부터 주식이나 지분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얘도 유상양도죠. 근데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하시면 돼요. 자, 신탁은 양도도 아니다. 신탁. 이건 양도가 아니에요. 왜? 신탁 자체는 대가 관계가 없죠.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물어볼 때 신탁이 명의신탁이 있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 2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명의신탁은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왜? 얘가 실명적 위반한 거 맞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는 실명적 위반했네 이게 문제가 아니라 대가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명의신탁이 내 거를 친구 명의로 등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친구한테 돈 받고 파는 거 아니죠?
명의만 걔한테 하는 거잖아. 대가가 없죠. 얘도 당연히 그렇고 둘 다 양도 아닙니다. 대신 그를 받는, 그죠? 등기를 받는 상대방은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야. 왜? 몰래 하는 거니까 명의신탁은. 취득세인데요. 근데 신탁법으로 넘겨주면 걔는 비과세죠. 이거 뭐요? 탁탁탁이잖아. 탁탁탁. 신탁법에 넣으면 탁탁탁이니까 얘는 비과세인데 이거는 명의신탁 몰래 하는 건 취득세 내야 됩니다. 등기라니까. 왜? 제가 했는데 친구 앞으로 등기하는 친구가 세금 내야지 않네? 가서 내가 얘기해? 이 사실 내 건데 사정이 생겨서 얘 앞으로 하는 거니까 얘는 세금 안 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등기 받으니까 세금을 내겠지. 근데 양도는 아니다, 둘 다. 왜? 대가가 없다. 그죠? 이게 그냥 기본 개념이에요. 대가가 없다. 그죠? 자, 또 뭐 있어요? 환지 처분이나, 이렇게 나있죠?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를 충당된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뭐예요? 환지 처분이 내가 돈 받고 땅을 파는 게 아니잖아요. 내 땅이 농지 전답이었는데 공사 끝나니까 지번과 지목이 바뀐 새로운 토지로 바꿔주는 처분행위죠. 근데 그걸 돈 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양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얘는 내 땅의 일부가 뭐로? 채비지나 공공시설 용지나 그다음에 뭐 도로부지나 녹지공간 부지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돈 받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대신 이거를 처분하면 양도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대물변제는 양도도 아니다. 대물변제. 이건 양도죠. 왜? 변제를 했다는 거. 뭘로? 물건으로 대신입니다. 돈 받은 건 없어. 왜? 걔한테 내가 돈 줄 게 있는데 현금으로 안 갚고 뭘로? 물건으로 대신 갚았어. 근데 왜는 대신 양도다? 걔한테 갚아야 될 채무가 변제가 돼버렸죠. 그럼 뭐가 똑같은 거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 물건을 팔아서 돈을 받아가지고 빚을 갚은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양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양도로 보자면 또 뭐 있어요? 뭐 공유물 분할 같은 거 나오잖아. 그죠? 공유물 분할. 얘는 보다 공동소유 물건을 분할하는 거죠. 얘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지분 변동 없이 그런 거죠. 원래 지분 그대로 찾아오는 거죠. 내 지분. 변동이 생기면 감소된 애가 그 증가된 애한테 파는 게 되는 거야. 대가가 있으면. 그죠? 그냥 줬으면 증여가 될 테고.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다? 지분 변동 없으면 공유물 분할도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 이런 개념입니다. 양도 담보는 양도도 아니다. 얘는 양도가 아니에요. 왜? 양도 하긴 했어요. 등기가 넘어갔어. 얘는 의도가 뭐예요?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걔한테 채무 있는 걸 담보 목적으로 넘긴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양도가 될 수가 없어. 왜? 돈 받은 게 아니니까. 근데 뭘 하면? 빚을 못 갚아서 뭐 하면? 변제, 충당하면. 그때 뭐예요? 이걸로 빚을 갚았다는 얘기니까 대물변제가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양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얘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막 하나씩 따로따로 외우면 좋은데 그럼 좋죠. 근데 구분하는 기준을 잘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헷갈리면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판단하면 어느 정도까지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난해워도. 그죠? 일단 그런 개념을 갖고 가시면 돼요. 해서 96페이지에 이번에 양도의 개념 해가지고 1번에 매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도가 왜냐면 매매가 양도인데 파는 사람이 양도한 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른쪽 2번에 교환. 교환은 당연히 뭐다? 양도죠. 근데 그 기억번에 밑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양도. 자, 우리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럼 뭐요? 증여. 근데 추정의 뜻이 있다겠죠? 자, 그런 니은에 배우자든 직계존비속 교환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본다. 얘는 맞어요. 왜? 원래 증여 추정인데 얘가 등기 대상인 물건을 서로 뭐 했어? 교환한다는 얘기는 물물교환이니까 대가가 입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얘는 양도로 본다. 그럼 되고 3번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도 보다 양도입니다의 대물변제. 그 다음에 대물변제. 대물변제 양도인데 이혼 위자료를 뭘로 주면? 부동산으로 주면 얘도 보다 양도다. 단 뭘 하면 아니다? 재산분할 청구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양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대물변제 보면 디귿에 이혼 위자료에 가름하여 과세 대상을 이전하는 경우.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이전은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 보시면 되고요. 6번 수용도 양도죠? 그죠? 그리고 5번에 뭐 있어요?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와요. 부담부 증여. 이 부담부 증여는 어차피 취득세와 연관져서 잘 기억하셔야 되죠. 이거 설명 많이 했던 거죠. 부담부 증여. 이게 외우게 되겠다니까 이제 뭐 이거 맨날 얘 똑같이 쓰는 거 뭐 10억인데 이거 어떻게 한다고요? 갑이글한테 뭘 해줘? 증여를 해주는데 뭐 한다? 조건부로 했다. 그 조건이 뭐다? 여기 은행빚 얼마 있는데 3억이 있는데 이 3억을 네가 내 대신 부담해라. 그럼
그럼 그걸 떠안는 조건부로 너한테 내가 이 3억, 10억짜리 건물을 증여해 주겠다 했을 때 양도세에서는 세법은 얘는 뭘로 본다? 증여로 보지 않고 양도로. 나머지 7억은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얘는 증여세를 내고 얘는 양도세를 낸다. 증여세는 누가 낸다? 갑을 중에 을이 내고 얘는 갑이 내고 이 얘기죠. 그러니까 채무 부담부는 양도로 보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증여로 본다. 이게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나온 김에 여기까지 가면 얘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는 취득세는 채무 부담부는 주는 애가 양도, 유상으로 이전했으니까 받는 애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는 거고, 그죠? 주는 애가 채무 이해분 증여, 공짜로 줬으니까 나도 공짜로 취득한 거로 본다. 취득세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설명 많이 했었죠. 같이 맞물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얘네 둘이 뭐다? 부담부 증여했는데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다. 그럼 뭘로 봐? 당연히 증여로,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 추정의 뜻이라겠죠. 그 시험에 뭐라고 나왔다 했어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죠? 그 다음 뭐라고 나왔다? 항상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땡. 틀렸죠? 왜?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겠잖아요. 근데 항상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더니 그럼 틀린 거죠. 문제 지문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부담부 증여는 잘 보셔야 돼요. 이건 양도세만 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와 연관져서 꼭 기억하시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취득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죠, 시험에. 그래서 거기 부담부 증여에서 기억번에 증여 가액 중 채무 상당하게 상당, 즉 얼마? 3억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는 것으로 봐. 증여자가 양도세를 납부하고 그 다음에 채무 이외의 금액 얼마? 7억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된다. 근데 그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양도로 보지 않고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단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양도로 본다. 그렇죠? 수용 양도고요. 기타 양도에서 기억번에 양도담보 얘기 나오죠? 근데 그럼 뒤에 또 나와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98페이지 보시면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라고 돼 있죠? 무상 이전은 당연히 양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환지 처분이나 보류지 중당도 양도가 아닌데 그 환지받은 토지를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고요. 양도담보는 담보 목적이 되면 양도 아니라겠죠? 자, 근데 거기 뭘 조심해야 돼요? 디귿법 밑에 양도담보 계약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 충당되는 때는 뭘 본다? 양도로 본다. 얘는 문제 물어보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양도담보 양도가 아니다. 아니면 뭐 변제 충당하면 양도로 본다. 이거 가지고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걔는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공유물 분할도 뭐라 했어요?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대신 조건이 뭐다? 지분 변동 없으면 걔가 단순 분할이건 재분할이건 양도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갑을이 5대5로 가지고 있다가 이걸 그대로 분할한다 했죠? 갑을 5대5. 지분 변동 없죠? 양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두 개는 난다 했죠?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공유투자. 이렇게. 갑을 5대5. 이렇게 따라 다시 어떻게 한다? 재분할. 갑을 해서 25%씩. 이렇게 간다. 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거나 저러거나 뭐만 없으면 지분 변동 없으면 양도가 아니다. 그 중요한 건 공유물 분할은 지분 변동이 없이가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5번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의 양도. 자, 일단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 나왔어요. 양도가 됐든 뭐가 됐든 다 뭘로 본다? 증여로 추정한다. 대가가 입증되면 양도로 본다니까 그 대가 입증이 거기 나와 있는 거죠. 법원에 경매로 처분되거나 파산 선고로 처분이 되거나 공매로 처분되거나 아니면 증권시장 통해서 유가증권이 처분돼. 주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유가증권 시장에 처리했다는 얘기는 이건 유상으로 본다. 왜? 내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불특정 다수가 나보다 높은 금액의 사람을 사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미음이 뭐?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 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뭐했대? 교환한 경우. 등기를 요한다는 얘기는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각자 등기돼 있다는 얘기는 법적으로 이건 얘 것, 이건 제 거라는 게 입증이 돼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서로 뭐를 해? 교환하게 되면 부부지간도 뭘로 본다? 양도로 보겠다. 그죠? 이런 얘기고요. 오른쪽 6번에 소유권 하나 나오죠. 여러분 소유권 하나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다? 거기 나와 있는 거. 매매 원인 무효소송으로 무효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죠. 갑을이 둘이 매매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돼요? 얘가 1999년에 사가지고 2017년 1월에 팔았는데 이거 뭐겠다? 소송이 걸렸다. 무효소송이. 판결 났어요? 2017년 8월 달에.
자, 그럼 뭐예요?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됐으니까 어떻게 돼? 원주인한테 돌려준다 했죠? 이렇게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 환원이라고 그래. 환원. 자, 그러면 얘는 양도도 아니다. 아니다. 왜? 이 자체가 법적으로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되니까 원상 회복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자, 근데 정상적인 적법하게 체결된 계약이 당사자간 합의로 해제가 돼서 환원되면 양도를 본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둘이 나랑 매매를 했다는 거지. 그리고 2달 있다 만나서 어떻게 한다? 우리 없었던 걸 하자. 둘이. 다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저는 둘이 매매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한번 매매하면 끝이야? 아니죠. 둘이 협의만 하면 뭐요? 10번이고 20번이고 100번이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할 때마다 뭐요? 양도 그리고 상대방 취득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법적 무효니까 양도가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 두 개를 잘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건 뒤에 가면 좀 이따가 양도 및 취득식이 나오죠. 이때 이 소유권 환원된 토지를 얘가 다시 2020년에 팔았다. 그럼 이 토지, 이 부동산 취득식은 언제다? 1999년 그래야 되는 거예요. 1999년. 이때가 아니라. 왜? 이건 팔았다가 이 계약의 원체 법적으로 없었던 게 돼버렸잖아요. 그리고 환원된 거죠. 이걸 다시 팔면 이 토지의 취득일은 1999년 그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초 취득일. 이따 나오니까 나온 김에 설명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 소유권화는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을 한다면 양도가 아닌데 그 밑에 적법하게 성립된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되므로 당초 소유자가 환원된 경우는 또 다른 양도로 본다. 그치? 그리고 7번 법원의 판결 신탁 해제 나왔죠. 신탁 나오면 해지가 되든 뭐가 되든 뭐요? 양도가 아니다. 8번은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이 교환은 양도죠. 얘는 왜 양도가 아니에요? 내가 임의적으로 교환하는 게 아니라 지적 경계선이 변경되면서 토지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요? 할 수 없이 교환한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잠깐 쉬었다가 기출문 정리. 여기부터 가겠습니다.